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조인권 교수입니다. 저는 앞으로 약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및 AH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 타당성 종합평가와 AHP에 관한 내용입니다. AHP에 대한 한글 이름은 각종 논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에 의하면 제 50조에 보면 종합평가라는 조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기준 분석의 일종인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HP는 계층화 분석법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하게 될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AHP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 이 AHP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AHP와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 사업, 연구 개발 사업, 공공기관 사업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 2006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도의 변화 그리고 현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19년도에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에도 가을쯤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내용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에서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AHP에 대한 가중비 산출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렇게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만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보면 엑셀로서 하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이트에 보면 약간의 도네이션만 하게 되면 엑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그런 엑스포트 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중치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엑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슈퍼 디시전스라는 내용은 공인이 되신 사티 교수님이 직접 개발한 사이트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HP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경향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R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스에 의한 방법도 있는데 세스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신이 IML에서 직접 코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AHP 가중치 산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약간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파트입니다. 서문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HP란 무엇인가, 그리고 AHP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AHP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활용이라고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HP의 한글 이름은 계층화 분석법입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은 2020년 7월 1일에부터 새로운 운영 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에는 이 가장 최신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 운영 지침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법령으로 검색을 하지 마시고 예규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그런 지침으로 검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HP는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기재부의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용어와 통일을 한다는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AHP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AHP에 대해서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몇 가지의 살펴본 질문을 먼저 제가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HP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한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AHP를 이용한 국내 논문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HP에 대한 서적은 일본 번역서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번역서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흔히 AHP에 대해서 알고 있는 쌍대 비교 행렬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을 응용한 절대적인 평가 기법을 활용한 AHP,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슈퍼 매트릭스에 대한 그런 활용법,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론서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AHP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완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네이버 검색에서 찾은 질문은 이 분석 도구인 엑스퍼트 초이스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엑스퍼트 초이스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사티 교수님이 맨 처음에 AHP를 만들었을 때보다 이런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토스 이전에 그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엑셀은 그때보다 훨씬 진보가 되어서 지금 좀 어렵다고 평가가 되는 슈퍼 매트릭스의 극강값도 반복 계산으로 근사치 계산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또한 많은 AHP 연구에서 민감도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민감도 분석도 엑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AHP는 어떤 비싼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 또는 인터넷에서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에서 AHP를 쓰는 그 활용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에서 AHP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논문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AHP의 가장 그 장점은 질적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일해서 우리가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데 그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티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어떤 경제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었을 때, 가령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바뀌었을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 그럴 때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량적인 분석 방법은 기존에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기존의 경제 구조가 그대로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예측치를 산출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AHP는 전문가들의 그런 질적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굉장히 사티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AHP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려면 이제 AHP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설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AHP는 쌍대 비교를 통해서 9점 척도가 있어서 오른쪽에 9점 척도, 왼쪽에 9점 척도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리커트 5점 척도로도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다양한 설문도 가능하지만 기존의 쌍대 비교를 이용한 분석 방법과는 다른 분석 방법으로 설문의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사업 타당성 종합평가에서 AHP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쌍대 비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일관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전문가라도 그런 일관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 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도 꼭 9점 척도를 활용한 그런 원래의 사티 교수님의 그런 AHP 측정 방법보다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절대평가 등급에 의한 그런 평가를 도입을 한다면 평가하는 사람의 의견도 쉽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HP의 설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와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해서 이렇게 쌍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문은 이제 세 개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비행기와 자동차를 먼저 묻고, 비행기와 오토바이를 묻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물어서 이것들의 항목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만약에 이쪽 이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중요하다면 이쪽으로 9점 척도를 측정하고요. 만약에 비행기가 중요하다 하면 비행기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중요한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AHP의 기본적인 그런 설문 구조입니다. 이따가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AHP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예로 들어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HP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AHP의 한글 이름은 계층화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지금 현재 논문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분석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층화 분석법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HP를 각각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리틱이라는 것은 A인데요. 여기에서 분석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분석이라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층화 분석법에서 분석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날리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AHP의 핵심은 하이어라키입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는 어떤 복잡한 문제를 피라미드와 같은 계층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쉽게 생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요. 환경부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 중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부의 조직 구조를 그립니다. 제가 여기에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 조직도입니다. 장관 밑에 차관 그리고 여러 가지 실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국에 또 과를 여러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HP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이런 계층 구조로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피라미드의 구성 요소 노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쌍대 비교를 통해서 이 중요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HP에서는 이렇게 조직도에서 국장, 과장, 팀장을 구성 요소 또는 노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AHP에서의 구성 요소는 크게 목표, 평가 기준, 대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제1단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즉 3단계 레벨의 AHP 계층 구조에서는 제1단계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는 이제 대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의 대안은 예 또는 아니오라는 두 가지만 있는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사티 교수님의 책에 보시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정유소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관한 두 개의 대안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도 참고를 해볼 만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목표와 대안 사이에 평가 기준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평가에서는 보통은 이 평가 기준을 3단계 레벨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단순한 AHP 구조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는 AHP는 5단계 구조를 가진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 AHP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령 우리가 프로야구 2022년도에 이제 2021년도에 프로야구 우승팀 전망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스포츠 채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명한 해설가 또는 전직 감독의 의견을 그냥 개인별로 합니다. 어느 팀이 우승한다. 뭐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쓰는데요. 현재의 방식은 한 개인의 의견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개인 전문가의 직관적인 통찰력만 이렇게 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야구 우승팀 전망을 AHP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면 제1단계 레벨에서는 목표가 우승팀 전망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와 있는 대안에서는 지금 현재의 10개 구단이 다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HP를 이용을 해서 우승팀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이렇게 프로야구 우승팀을 할 때에는 평가 기준으로서 공격력, 수비력, 구단 지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은 팀 타율, 홈런 수, 순 장타율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수비력은 투수 부문, 평균 자책점, 이닝당 출루율, 그 다음에 실책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고 구단 지원에서는 용병이랄지 FA 영업이랄지 감독, 프런트의 능력 이런 것들이 프로야구 우승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로 작성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가령 프로야구 우승을 할 때에는 공격력이 수비력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공격력이 중요한지 아니면 구단 지원이 중요한지, 공격력에서는 팀 타율이 중요한지 홈런 수가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가중치를 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대안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얻은 팀이 우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 AHP를 이용한 프로야구 우승팀 전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 조직도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AHP를 이해하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 조직도를 보게 되면 조직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환경부 조직도에서는 환경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망라가 됩니다. AHP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모든 것이 다 피라미드 구조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아까 프로야구 우승팀 전망에서도 평가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프로야구 어떤 팀이 우승하는데 중요한 요소, 그런 평가 항목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AHP의 기본적인 속성은 쌍대비고 두 개의 기준을 비교해서 중요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의 그림에서 본다면 비행기와 승용차가 있다고 한다면 가령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행기와 승용차가 어느 수단이 더 중요한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이렇게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AHP의 설문이 이렇게 작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HP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환경부에서 기획조정실의 중요도는 얼마가 될까 퍼센트가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숫자는 전문가들이 평가한 환경부 내에서의 기획조정실의 중요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HP에서는 이제 글로벌 가중치하고 로컬 가중치라고 있는데요. 글로벌 가중치는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로컬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한 평가 기준 내에서의 중요성을 100%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기획조정실에 보면 한 5개의 과 수준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정보화 담당관은 기획조정실에서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로컬 가중치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컬 가중치를 쓴다면 이제 글로벌 가중치와 곱해서 이런 정보화 담당관의 글로벌 가중치를 다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편의 마지막으로서 AHP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흔히 이제 줄여서 예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999년 대규모 SOC 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IMF 금융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정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SOC 사업에서의 이제 그런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예타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이제 경제성에 많은 중심을 두게 됩니다. 이제 지금 2020년도 현재를 본다면 지금 AHP를 활용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서는 이제 경제성 분석보다는 이제 정책성 분석, 또 정책적 분석보다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요소가 더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코로나19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꼭 어떤
재정 운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효율성 플러스 정책적인 면에서의 고려 플러스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어서 낙후 지역에 있어서도 대규모 재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현재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11월 20일 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령 예타제도에서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김해공항도 다시 그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이 만약에 김해공항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공항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예타 면제 제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재정 사업의 효율성 강조는 지금 많이 약화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타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내용, 개념은 기획재정부의 열린 재정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 당시 이제 기획예산처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고, KDI에서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로서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 분석 방안의 연구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KDI에서는 예타 연구 보고서를 다수 발간을 했는데 이제 사티 교수님의 다양한 이런 AHP 이론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이제 변동을 주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안이 사업 시행과 아니오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티 교수님이 제시한 AHP의 일반적인 하위의 그런 레벨에서의 AHP는 대안인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사티 교수님의 그런 연구 결과보다는 사업 시행, 미시행이라는 그런 두 가지 결과만을 나온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AHP 내용은 사티 교수님이 제시한 AH 방법론에서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2007년도부터는 이제 대규모 재정 사업에 정부화 사업과 국가 연구 사업도 포함이 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분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타 제도는 본다면 다양한 정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있지만 1999년부터 지금 2020년 오늘 현재까지 본다면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엄격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기 부양,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확정적 재정 정책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 때문에 다소 예타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AHP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HP 결과도 옛날에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예타의 통과 또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됐는데 현재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기획재정부에 설치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AHP를 활용한 예타제도의 제도에는 상당한 제도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 현재에 AHP 수행할 때의 평가 항목의 가중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 건설 사업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30%에서 40%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가중치가 주어지게 되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 있어서는 지역균형 발전 분석이 없고 경제성 분석이 60에서 70%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옛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20년 현재 기획재정부 운영 지침에 나타난 가중치 요약을 보면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 발전이 비수도권 사업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을 더 고려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볼 수가 있고요. 정보 사업이나 기타 재정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 발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비용 효과 분석, EC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 사업에서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AHP 설문은 이제 2019년에 획기적으로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2019년도에 획기적으로 개편이 돼서 우리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 분석이 제2단계의 AHP 레벨이라고 한다면 제3단계 레벨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그리고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고용 효과 분석, 특수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단계 레벨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일치성, 사업의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이러한 예비 타당성 구조 하에서 AHP 설문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2 계층의 상대적 중요성에서 여기 보면 지금 정책적 분석이 보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가 있고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이 있고 고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특수평가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된다면 세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HP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각각 쌍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쌍대 비교의 설문 예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과 비교를 하는 질문이 제일 첫 번째의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다시 한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를 고용 효과 분석으로 쌍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 두 가지 요인 간의 쌍대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과 고용 효과 분석을 묻는 방법이 AHP의 이런 질문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제3계층의 이제 상대적 중요 평가를 보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요인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AHP 설문에서는 한 번만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안이 3개가 있다 하면은 이제 3번의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대안이 4개가 있을 때에는 맨 처음에 3, 2, 1 이런 식으로 돼서 6개의 질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HP의 각 마지막에서는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설문 활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그런 AHP 활용에서는 원래는 사티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제약이 없어야 되지만 이제 지역 낙후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답을 알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재원 조달 가능성과 환경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용 유발 효과랄지 고용의 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사업 시행, 미시행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사티 교수님이 제안한 AHP 설문 방식에서 약간의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에비타당성 조사에서의 AHP 설문 활용 방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에비타당성 조사에서가 크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옛날에 이렇게 정책적 분석에 포함되어 있던 고용 유발 효과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는 옛날에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하고 지역 낙후도 두 개만 있었지만 이제 고용 유발 효과가 추가가 됨으로써 옛날에는 하나의 질문만 있었지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세 개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AHP 설문이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런 에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변경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보다 높임으로써 낙후 지역을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사업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